어머니, 이번 주말에 산에 가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화기를 다시 귀에 갖다 댔죠. 뭐, 산? 너 원래 등산 싫어하잖아.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다소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운동도 하고 좀 그러려고요. 참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가자고 할 땐 죽어도 안 가더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냐? 아들의 목소리가 묘하게 떨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급하게 말을 이어갔죠. 저도 나이가 먹으니 산이 좋더라고요. 이번 주에 같이 가요. 그래, 나야 시간 많지. 근데 며느리는? 집사람은 집에서 좀 쉬고 싶대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빠진다는 게 더 이상했거든요. 이왕이면 같이 오지 아무튼 알겠다. 윤호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소처럼 안부를 묻지도 잘 지내냐는 인사도 없었죠. 뚝 소리가 들린 뒤에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애가 철이 들었나?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접시 닦는 소리를 멈추고 고개를 내밀었죠. 누구야? 아들. 응, 갑자기 산에 가자고 하네. 여동생은 눈을 크게 뜨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행주를 탁탁 털며 거실로 나왔죠. 웬일이래? 명절에도 온갖 핑계대며 안 오던 놈이 철 들었나 보네.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철들 나이긴 하지. 근데 회사가 좀 어렵다던데. 여동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어휴, 사장 노릇이 쉬운 줄 아나. 힘들겠지 뭐. 혹시 걔들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돈? 아휴. 뭐 지아빠 회사까지 물려받았으면 됐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여동생이 팔짱을 꼈습니다. 난 자식들이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면 그렇게 무섭더라. 돈이 필요하다면 빌려줘야지. 언니는 그래서 안 돼. 자식들한테 너무 휘둘려. 여동생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꺼진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그 대화가 훗날 어떤 파국의 전조가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등산 당일 일기예보는 비를 예고했습니다. 아침 6시 창밖을 보니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죠. 일기예보 앱을 확인했습니다. 오후부터 비 강수 확률 80%라고 떴습니다. 나는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윤호야, 오늘 비 온다잖아. 다음에 가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죠. 어머니, 어떡하죠? 제가 시간 빼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아니면 당분간 어려워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차분한 아들답지 않았죠.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비 오는 날 산에 가는 건 위험했으니까요.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나서는 게 언제적인가 싶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대신 비가 오면 바로 내려오자. 산은 험해. 네, 알겠습니다. 윤호가 대답했지만 뭔가 건성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등산복을 꺼내니 먼지가 풀썩 일었죠. 작년에 혼자 갔던 이후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윤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재촉했죠. 어머니, 빨리 가요. 비 오기 전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해요. 나는 아들을 찬찬히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더군요. 그래도 준비 운동은 해야지.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가요. 윤호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먼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뒤를 따랐죠. 아침인데도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깔려 산 정상이 보이지 않았죠.
평일 아침이라 그런지 등산객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 입구를 지나자 윤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천천히 가자. 급할 것 없잖아. 윤호는 대답 없이 다시 앞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성급했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뒤돌아보며 나를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가요. 그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찝찝한 마음을 안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들이 불안하게 흔들렸죠. 곧 비가 올 것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산길을 오르기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윤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어머니, 잠시 쉬었다가요. 나는 고마운 마음에 바위에 앉았습니다. 숨이 차올랐거든요. 윤호는 내 옆에 앉지 않고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윤호야, 너도 앉아. 왜 그렇게 서 있니? 그냥요. 아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죠.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윤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은행도 압박하고 거래처도 다 떨어져 나가고.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아들 입에서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죠. 윤호는 자존심이 강해서 힘든 얘기를 잘하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그래, 그렇게 힘들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윤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더군요.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모아둔 돈이 좀 있잖아. 아빠 보험금도 있고. 윤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보험금이라는 말에 반응한 것 같았죠. 아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버티기만 해서는 안 될 때도 있죠.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확실한 거라니?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 정상을 올려다봤죠. 구름에 가려 정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윤호가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결국 돈이 있어야 버팁니다.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내가 아는 윤호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윤호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잣말이에요. 윤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가요, 어머니. 비 오기 전에 올라가야 해요. 어머니, 저한테 실망하신 적 있으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어머니 기대에 못 미쳤을 때가 많았잖아요.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자식이 다 그렇지 뭐. 실망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윤호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봤죠. 저 때문에 힘드셨죠? 왜 이래, 오늘따라. 무슨 일 있어?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미안해서요. 미안하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작별 인사 같았거든요.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죠.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고 빗방울이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윤호야, 이제 그만 내려가자. 날씨가 너무 안 좋아. 조금만 더요. 거의 다 왔어요. 윤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더해졌습니다. 손은 계속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알 수 없는 불길함이 목을 죄었습니다. 정상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바위 절벽이 나타났죠. 절벽 아래는 까마득했습니다. 안개 때문에 바닥이 보이지 않았어요. 윤호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어머니.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상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위치였죠. 등산로에서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정상은 더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야?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절벽 가장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죠.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이리 와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절벽은 생각보다 가까웠죠. 너무 가장자리로 가지 마. 위험해. 윤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윤호야, 괜찮니? 얼굴이 왜 그래? 어머니,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죠. 주먹을 꽉 쥐고 있었는데도 떨림을 멈출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점점 굵어졌죠. 나는 불안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윤호야, 이제 그만 내려가자. 비라도 오면 위험하다.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윤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죠. 그런데 뒤는 절벽이었습니다. 윤호야, 뭐 하는 거니?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갔죠.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저도 살아야 합니다. 회사도 살려야 하고 가족도 지켜야 해요. 무슨 소리야? 윤호야, 정신 차려. 윤호가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나는 절벽 끝에 서 있었죠. 발 뒤꿈치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나옵니다. 어머니 명의 재산도 제게 오고요.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3년 전에 제가 보험 들어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사망보험금 10억짜리요. 기억이 났습니다. 윤호가 서류를 들고 와서 사인만 하면 된다고 했었죠. 세금 절약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런 거였어? 윤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행이 압류 들어오면 전 끝이에요. 나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윤호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돈 줄게. 다 줄게. 늦었어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때 윤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결심에 차 있었죠. 더 이상 내가 아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 생에는 꼭 잘하겠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윤호야, 너 지금. 윤호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죠.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안 돼. 윤호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두 손이 내 어깨를 밀쳤습니다. 거세게 망설임 없이 밀었죠. 순간 발이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몸이 뒤로 기울었죠. 절벽 아래가 보였습니다. 아득한 높이였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윤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뒤로 물러섰죠. 손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몸은 허공에 떠올랐고 바람이 귀를 찢었습니다. 떨어지면서 윤호를 봤습니다. 아들은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아들의 마지막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죠. 어머니, 편히 쉬세요. 나는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몸을 스쳤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살같이 찢어졌죠.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몸이 멈췄죠. 충격이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무엇인가에 걸린 것 같았는데
정신이 혼미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점점 세게 내리는 빗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침묵. 윤호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깊은 어둠 속 갑자기 몸이 멈췄습니다. 절벽 중턱에 커다란 나무 뿌리에 걸린 것입니다. 헉!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듯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이 전신을 관통했죠. 눈을 뜨려 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물인지 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왼쪽 눈은 부어서 거의 감겼습니다. 나무 뿌리가 허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소나무 뿌리였죠. 절벽 중간에서 삐져나온 뿌리가 나를 붙잡아 준 겁니다. 오른팔을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죠. 왼팔은 그나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손끝은 돌에 긁혀 피투성이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상처를 씻어냈죠. 아팠지만 정신이 들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절벽 끝은 보이지 않았어요. 안개와 비에 가려져 있었죠. 윤호야.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쉰 소리만 났습니다. 목이 막힌 것 같았어요. 피 맛이 입안에 가득했죠. 나무 뿌리를 붙잡고 몸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뿌리가 삐걱거렸어요. 언제 끊어질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의식이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죠.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멀리 위에서 아들의 발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돌 구르는 소리도 나뭇가지 밟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윤호가 떠났습니다. 날 죽은 줄 알고 그냥 간 거죠. 나는 이를 악물며 속삭였습니다. 윤호연이가 지금 나를 죽인 거냐? 어떻게 그럴 수가. 말을 하자 갈비뼈가 또 아팠습니다. 기침이 나왔고 피가 섞여 나왔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비는 계속 내렸고 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손가락이 굳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나무 뿌리를 잡은 손에 힘이 빠져갔죠. 이대로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순 없었어요. 아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죽을 순 없었죠. 다시 힘을 냈습니다. 왼손으로 바위 틈을 더듬었어요. 잡을 만한 곳을 찾았죠. 날카로운 바위에 손바닥이 베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더듬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작은 바위 턱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손을 걸고 몸을 조금씩 움직였죠. 나무 뿌리가 또 삐걱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때 머릿속에 윤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모습이었죠. 엄마 하며 따라다니던 모습.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 지금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였죠. 몸을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바위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비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죠. 거기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순 없었어요. 빗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나뭇잎에 떨어지는 빗소리, 바위에 부딪히는 빗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죠. 조금만 쉬자.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초췌한 몸으로 나는 여동생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택시비가 모자라 중간부터는 걸어왔습니다. 부러진 갈비뼈 때문에 걸을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두드릴까?
결국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죠. 힘이 없어서 소리가 작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여동생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나야. 문이 열리자 여동생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살아있었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여동생이 날 부축해서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현관에서 거실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죠. 소파에 앉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여동생은 물을 가져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마셨죠. 언니, 대체 무슨 일이야? 윤호가 전화해서 언니가 실족사했다고, 장례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호가 며느리랑 같이 날 밀었어. 내 보험금, 내 유산 때문이야. 여동생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윤호가? 그게 무슨? 절벽에서 밀었어. 죽은 줄 알고 그냥 갔더라. 여동생이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착한 윤호가. 착한 윤호는 없어. 돈 앞에서는 다 변해. 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등산 제안부터 절벽에서 일어난 일까지. 여동생은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저었죠. 보험금이 얼마라고? 10억? 3년 전에 가입시켰어. 세금 절약한다면서. 여동생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럼 3년 전부터 계획한 거야? 제 어미를 죽일 생각을? 그런가 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동생은 갑자기 일어나서 전화기를 들었죠. 언니, 이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돼.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내가 직접 복수할 거야. 어차피 비싼 변호사 써서 금방 나오겠지. 그런 걸로는 내 복수가 안 돼. 서서히 무너뜨릴 거야. 여동생이 날 말렸습니다. 언니 위험해. 그냥 법대로 하자. 법이 뭘 해줬는데? 솜방망이 처벌하고 끝이야. 나는 여동생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 좀 도와줘. 당분간 여기 있게 해주고 내 신분증 좀 빌려줘. 신분증? 왜? 병원 가야 해. 내 이름으로는 못 가니까. 여동생이 망설였습니다. 언니, 그래도 이건 제발 이번만 도와줘. 결국 여동생은 신분증을 건네줬습니다. 언니가 다칠까봐 그래. 그날 밤 나는 여동생의 신분증을 들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죠.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계단에서 굴렀어요.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치료를 받았죠. 갈비뼈 3개가 부러졌고 팔에도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여동생 집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상처난 손에서 피가 배어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언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 그렇게 끝내자.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어. 너도 알잖아. 또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멀쩡하게 잘 사는 놈들. 나는 그 꼴 못 봐. 여동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내 손을 잡았죠. 언니가 다칠 것 같아서 그래. 한없이 자식을 위했던 언니가 어쩌다가 이렇게. 자식을 위했던 게 문제였나 봐. 너무 많이 줬어. 받을 줄만 알게 키웠지.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해. 천천히 확실하게.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죽은 사람이 될 거야. 공식적으로는 죽었으니까. 그 다음은 윤호를 미치게 만들 거야. 서서히
천천히. 여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정말 이래야 해? 그래야 해. 이건 내 싸움이야.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윤호의 일상을 파악하고 회사 상황을 조사했죠. 여동생이 정보를 모아왔습니다. 윤호 회사가 정말 어렵긴 한가 봐.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 왔대. 보험금 타려고 그랬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죠. 여동생이 장례식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봐, 조문객이 꽤 왔네. 사진 속 윤호는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죠. 며느리도 옆에서 울고 있었고요. 저 두 사람 지금 무슨 생각할까? 보험금 생각하겠지. 나는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 두 번째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 세 번째는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며칠 뒤 나는 아들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오전 12시 40분 직원들이 커피를 사러 오는 시간이었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카페는 윤호 회사 건물 건너편에 있었어요. 직원들이 자주 오는 곳이라고 여동생이 알려줬죠. 창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젊은 직원 2명이 들어왔어요. 윤호 회사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죠.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거 알아? 자기 엄마랑 등산 갔다가 절벽에서 밀어버렸대. 고액의 보험까지 드러났더라. 그 산이 어디더라? 아무튼 그 아들이 중소기업 사장이래. 세상 참 무섭다. 목소리를 약간 높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들리도록 했죠. 직원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보험금이 얼마? 10억? 세상에. 그래서 요즘 보험 광고 그렇게 하는구나. 자식도 못 믿는 세상이야. 직원 한 명이 다른 직원을 쿡 찔렀습니다. 둘이 눈을 마주쳤죠.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그 사장 회사도 망하기 직전이었대. 은행에서 압류 들어온다고. 그래서 급해서 그런 짓을 했나 봐. 통화하는 척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작당하고 한 짓이래. 전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커피도 안 시키고 그냥 나갔죠. 급하게 나가면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 얘기 사장님 아니야? 설마. 아니겠지? 오후에는 밥집으로 갔습니다. 회사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이었죠. 거기서도 같은 연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중년 남성들이 옆에 있었어요. 어머, 그 이야기 들었어? 관악산에서 어머니 밀어서 죽인 아들 이야기. 정말? 그게 누구야? 이 근처 중소기업 사장이래. 회사가 어려워서 보험금 노리고 그랬대. 여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이 말세야 말세. 다음 날은 회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죠. 윤호 회사 직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나는 주방 아주머니와 이야기하는 척했어요. 그 사장이 여기도 자주 왔다면서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멀쩡하게 밥 먹으러 왔대요. 어머, 뻔뻔하기도 하지. 직원들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진 표정이었죠. 그 무렵 윤호의 회사는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탕비실에 직원 서너 명이 모여 있었죠. 야, 너 그거 들었어? 뭐? 사장님 어머니 돌아가신 거. 좀 이상하대. 커피를 따르던 김대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하다니? 관악산에서 실족사 하셨다는데 같이 간 사람이 사장님 뿐이었대. 그게 뭐가 이상해? 최 과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보험금이 10억이래.
사고 3년 전에 가입했대. 뭐?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윤호가 들어왔죠. 탕비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했죠. 커피도 안 따고 그냥 나갔습니다. 윤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를 쏟았죠. 복도로 나오자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봤어? 손 떨리는 거. 양심에 찔리나 보지. 쉬 들려. 윤호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시선을 피했죠. 평소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던 사람들이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나갔습니다. 윤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죠. 창밖을 내다보니 직원들이 건물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뭐라고 하자 다들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일제히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윤호는 황급히 창에서 물러났습니다. 수요일 오후 회의실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윤호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직원들이 움찔했죠. 평소 조용하던 사장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소문 들었죠? 내가 어머니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뭐요? 여러분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죠. 내 어머니가 실족사 하신 거예요. 사고였다고.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박 과장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 내 명예가 이렇게 짓밟히는데 진정하라고? 윤호가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가 공중에 흩날렸죠. 누가 퍼뜨렸는지 알아낼 거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다 고소할 거야.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죠. 사장님, 저희가 퍼뜨린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유령이 했어? 윤호가 비틀거렸습니다. 며칠 못 잔 것 같았어요. 눈은 충혈되고 수염도 덥수룩했죠. 다들 나가요. 회의 끝. 직원들이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사장님 왜 저래? 무서워.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죄 없으면 저렇게 화낼 이유가 없지. 윤호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죠. 그날 밤 10시 며느리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집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던 며느리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네가 죽였지? 짧은 문자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뭐야 이게? 다시 집어들어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10으로 시작하는 평범한 번호였죠. 하지만 본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며느리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이것 좀 봐. 윤호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보낸 거지? 윤호가 문자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내가 왜 이런 걸 보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뭐냐고. 며느리가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윤호가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걸 보내겠어. 내 폰 봐. 보낸 문자 없잖아. 자기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말 발신 내역이 없었죠. 그럼 누가 보낸 거야? 누가?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딱 당신 말투잖아. 네가 죽였지? 이거 당신이 평소에 쓰는 말투야. 그게 왜 내 말투야? 누구나 쓰는 말이잖아. 아니야.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냐? 윤호가 당황했습니다. 뭘 뒤집어 씌워? 우리 둘이 같이 뭐? 같이 뭐 했다고? 며느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윤호가 말을 멈췄죠.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누가 이런 문자를. 그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윤호 휴대폰이었죠. 아내가 자백했다. 윤호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뭐야 이게. 자백? 무슨 자백?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누구한테 말한 거야? 뭘 말해? 내가 뭘 말했다고? 이거 봐. 내가 자백했다고 하잖아. 며느리가 문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죠. 당신이 조작한 거지? 이 문자 당신이 보내놓고 연극하는 거 아니야? 미쳤어? 내가 왜 내 폰에 문자를 보내? 알리바이 만들려고 그럴 수도 있지. 부부의 고성은 깊은 밤을 흔들었습니다. 당신 경찰에 신고했어? 양심에 찔려서? 내가 왜? 당신이야말로 무서워서 그런 거 아냐? 윤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한 게 없다고? 진짜로?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밀었잖아. 당신이 다 계획한 거야. 식탁 위 서류가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컵이 떨어져 깨졌죠. 이제 와서 발뺌이야? 당신도 공범이야. 공범? 난 그냥 지켜본 것뿐이야. 지켜본 것도 공범이야. 법적으로. 서로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죠. 이웃집에서 벽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좀 해요. 하지만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먼저 제안했어. 어머니 재산이 아깝다고. 내가 언제? 당신이 회사 망한다고 울고불고 해서. 그래서 사람을 죽여. 그게 해결책이야? 며느리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못 살아. 당신 같은 살인자랑은 못 살아. 어디가? 도망가려고? 친정에 갈 거야. 당신이랑 한 집에 있으면 나도 죽일 것 같아서. 가라고. 하지만 당신도 빠져나갈 수 없어. 며느리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윤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엔 깨진 컵 조각과 흩어진 서류만 남았죠.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아내가 자백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다시 걸어봤지만 없는 번호라고 나왔죠. 나는 멀리서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서늘히 웃었습니다. 문자 한 줄로 두 공범의 사이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선불폰을 쓰레기통에 버렸죠.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언니, 이제 됐어? 아직이야. 뭘 더 하려고? 이제 언론 차례야. 나는 기자 명함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아는 사람이 준 거였죠. 익명 제보를 할 거야. 위험하지 않아? 전화로만 할 거야. 언니, 정말 끝까지 가려고? 그럼, 끝까지 가야지.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가 전국을 흔들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오늘 저희 방송국에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관악산에서 발생한 추락 사건과 관련해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화면이 바뀌며 관악산 전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떴죠. 관악산 추락 사건, 아들의 범행 의혹 제기. 기자가 현장에서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이곳 관악산에서 60대 여성이 추락사한 사건, 단순 실족사로 처리됐었는데요. 오늘 익명의 제보자가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음성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절벽에서 밀었습니다. 10억짜리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입니다.
기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을 제시했는데요. 사망 3년 전 고액 보험 가입, 회사 부도 위기, 그리고 사건 당일 아들만 동행했다는 점 등입니다. 윤호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화면에 나오고 있었죠. 해당 사건의 아들 어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은행, 직원들, 모든 곳에서 전화가 왔죠. 다음 날 아침 기자들이 윤호의 회사 앞을 에워쌌습니다. 사장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어머니 보험금이 10억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고의적 범행이라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는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카메라는 그의 당황한 모습을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경찰차도 한 대 와 있었죠. 윤호는 결국 회사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이크 수십 개가 그의 얼굴 앞으로 쏟아졌죠. 저는 절대 하늘에 맹세코 그런 적 없습니다. 어머니는 사고로. 말을 끝내기도 전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왜 보험을 들었습니까? 왜 혼자 등산을 가셨습니까? 부인은 왜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윤호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군중이 갈라졌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들렸죠. 탁, 탁, 탁. 나는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모자를 벗고 선글라스를 벗었죠. 기자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나를 향했죠. 저 여자분은 누구십니까? 잠깐 저분.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익명의 제보자는 바로 접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하듯 플래시가 터졌죠. 내 아들이 절벽에서 날 밀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윤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졌으니까요. 정말 아드님이 밀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나신 겁니까? 왜 지금 나타나신 겁니까?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벽 중간 나무에 걸려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죽은 줄 알고 그냥 떠났죠. 증거가 있습니까? 제 몸이 증거입니다. 나는 팔의 상처를 보여줬습니다. 깁스 자국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선명했죠. 병원 기록도 있습니다. 다발성 골절과 내상을 입었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법이 제대로 처벌해 줄까요? 비싼 변호사 사서 솜방망이 처벌받고 끝날 겁니다. 전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윤호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무력했습니다. 카메라는 이미 그를 페류나로 낙인 찍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을 직접 대면하실 수 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윤호를 똑바로 봤죠. 네. 물어보세요. 왜 나를 밀었는지. 윤호가 다가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어머니, 저는 정말 10억이 그렇게 필요했니? 내 목숨보다? 그 질문에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윤 씨,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야.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윤호가 소리쳤지만 나는 등을 돌렸습니다. 경찰차에 타는 윤호의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그의 회사 직원들은 건물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죠.
진짜였구나. 우리 사장이 정말로.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충격. 보험금 노리고 어머니 절벽에서 민 아들. 살아 돌아온 어머니의 증언.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사형시켜야 한다. 짐승만도 못한 놈 어떻게 어머니를. 윤호의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모자이크 없는 선명한 얼굴이었죠. 그날 밤 며느리도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혼자 한 일이에요. 전 그냥. 하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같이 등산 가기로 했다가 취소하셨죠? 왜죠? 그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며느리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도 난감해했죠. 일단 침묵하세요. 불리한 진술은 하지 마시고요. 다음 날 윤호 회사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살인자 회사와는 거래 안 한다. 당장 계약 해지하겠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장이야? 직원들은 하나둘 사표를 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있는데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요. 일주일 만에 회사는 텅 비었습니다. 거래처는 모두 등을 돌렸고 은행은 당장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죠. 윤호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착수금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요? 이런 사건은 비쌉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결국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페류나의 집을 사겠습니까? 부동산 중개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팔려요. 시세의 반값도 어려울 겁니다. 윤호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공식적으로 폐업 신고를 했죠. 언론은 그를 폐륜 사장이라 불렀고 사회는 그를 철저히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그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런 줄은. 그리고 이혼을 선언했죠. 더는 못 살겠어요. 살인자와는. 윤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집도, 아내도, 그리고 어머니도.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변호사 비용, 회사 부채, 은행 대출. 갚을 길이 없었죠. 나는 멀리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복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경찰 조사실의 형광등이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벌써 3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었죠. 옆에 앉은 변호사는 계속 시계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건 당일 왜 동행하지 않으셨죠?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대답했죠. 집에서 쉬고 싶었어요. 그날 몸이 안 좋았거든요. 몸이 안 좋았다. 병원 기록이 있습니까?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를 꺼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건 이틀 전에 남편분이 어머니 보험 서류를 확인한 기록이 있더군요. 부인도 알고 계셨습니까?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변호사가 재빨리 끼어들었죠. 그런 추측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계속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부인과 남편 공동 명의더군요. 이것도 몰랐습니까?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런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을까요? 연기였을까요? 형사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하지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공범 맞으시죠?
보험금을 노리고 같이 계획하신 건가요? 시어머니한테 할 말 없으세요? 며느리는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곳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서로 다시 찾아간 거죠.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어떻게 계획했는지 제가 아는 걸 모두 말씀드릴게요. 형사들이 급히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3달 전부터였어요. 남편이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보험금이 있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그때 부인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산 가서 사고로 위장하면 된다고. 며느리의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윤호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어떻게 어머니를 설득해서 산에 데려갔는지 모든 것을 털어놨죠. 그럼 부인은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남편이 너무 무서웠어요. 만약 반대하면 저한테도 무슨 짓을 할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하지만 검찰은 그녀의 증언을 토대로 윤호를 기소했습니다. 끝내 그녀는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집으로 돌아와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더는 못 살겠어요. 살인자와는. 이혼 서류가 윤호에게 전달된 건 구치소에서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고 웃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울었다면 나았을 텐데 그는 웃었죠. 다 끝났구나. 정말 다 끝났어. 아들은 변호사 비용으로 집을 팔았고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 건물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압류 경매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적혀 있었죠. 한때 5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던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책상과 의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윤호의 사장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그가 자랑스럽게 걸어놨던 상장들과 사진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은행에서는 매일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윤 사장님, 대출금 상환 기한이 지났습니다. 지금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럼 추가 담보라도. 담보로 잡을 것도 없어요. 전화는 변호사 사무실로도 이어졌습니다. 윤 씨,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3천만 원 정도.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변호사도 결국 손을 뗐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배정됐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윤호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친모를 살해하려 한 페르나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윤호의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가볍다고 수군거렸죠. 윤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나올 때쯤이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거였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변호사 비용 5천만 원, 회사 부채 3억, 은행 대출 2억. 갚을 길이 없었죠.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져갈 것이 없었죠. 집도 팔렸고 회사도 망했으니까요. 윤호의 재산 목록이 작성됐습니다. 부동산 없음, 예금 없음, 자동차 압류, 완전한 파산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윤호에게서 받을 돈은 없었죠. 그녀도 결국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교도소에서 윤호는 매일 악몽을 꿨다고 합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다고 하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밤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서받을 길은 없었죠.
면회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혼했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으니까요. 10년 후 아들은 용산역에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지 2달째였죠. 출소하던 날 교도소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출소자들은 가족이 마중 나와 있었지만 윤호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죠. 교도소에서 준 정착금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찜질방에서 일주일을 버텼죠. 하지만 그것도 금방 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스마트폰도 더 발전했고 물가도 올랐죠.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의 기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에서 다 걸렸으니까요. 전과가 있으시네요? 네, 하지만 이제는 죄송합니다. 저희는 전과자는 안 받습니다. 공사장도 청소 일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그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더욱 거부감을 보였죠. 출소 한 달 만에 그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공원 벤치에서 잤지만 순찰 중인 경찰이 쫓아냈죠. 신분증 보여주세요. 노숙 금지 구역입니다. 떠나세요. 결국 지하도로 왔습니다. 다른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왕따가 된 그는 지하도 가장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종이박스를 덮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탄탄했던 체격은 야위었고 머리는 반백이 되었죠.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찢어진 옷을 노끈으로 묶어 입고 떨어진 신발 밑창은 테이프로 붙여 신었습니다. 씻을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얼굴만 대충 씻었는데 그마저도 쫓겨날 때가 많았죠. 아저씨, 여기서 씻지 마세요. 잠깐만. 다른 이용객들이 불편해해요. 나가세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줄을 서서 1시간을 기다렸죠. 10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고 이제는 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목숨이었죠. 때로는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사장실에 앉아있던 자신, 고급차를 몰던 자신, 직원들 앞에서 연설하던 자신. 하지만 그건 다 과거였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 보듯 피했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종이박스를 덮고 누웠습니다. 지하도의 찬 바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다 구석에 웅크린 노숙자를 보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 초라한 노숙자가 된 내 아들이었죠.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확실해졌습니다. 반백이 된 머리, 야윈 얼굴,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윤호의 흔적. 그는 나를 보자 눈을 크게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요. 제발.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절벽에서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순간이었죠.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내 자랑이었던 아들. 대학 수석 졸업하고 회사를 물려받아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던 아들. 그런 그가 이제는 지하도에서 구걸하는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절벽에서 날 밀던 순간 나도 살려달라 빌고 싶었단다. 하지만 넌 내 손을 놓았지. 이제 내가 만든 지옥에서
평생 살아라. 엄마, 난 내 엄마가 아니야. 10년 전 절벽에서 죽었어. 내가 죽인 거야. 나는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윤호를 봤어. 정말? 어디서? 지하도. 노숙자가 되어 있더라. 여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내 아들이었는데. 아니야. 내 아들은 죽었어. 절벽에서 날 밀던 순간에.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던 순간, 나무에 걸려 살아난 순간, 그리고 복수를 결심한 순간. 후회는 없습니다. 법이 해주지 못한 정의를 내가 실현한 것 뿐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보내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